태어날 때 기억은 안 나죠. 3살 때 한국 전쟁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. 그 피난지에서 내가 좀 자랐어요. 자라서 저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에 서울로 왔어요. 서울로 와서 도남국민학교를 들어갔거든요. 그때는 도남동에 살았어요. 도남동, 성북동, 동소문동, 하월곡동 이런 데에서 살면서 도남국민학교를 다녔어요. 지금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그, 그, 그 한양 도성, 동소문동 구간과 안암천 이런 데죠. 안암천 그때 완전히 그 폐수가 흘러갔거든요. 완전히 똥물이었어요. 생활 똥물. 똥이 이렇게 떠내려왔어. 덩어리가. 왜냐면 그 상류 주변에 다 완전히 판자촌이었거든요. 판자촌은 화장실이 없어요. 화장실을 또 여러 집에 하나씩 써요. 재래식 화장실. 똥이 막 쌓여있는 거. 홍수 때가 되면 이게 넘쳐. 집중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떠내려오는 거야. 똥덩어리가 안암천으로 쫙 떠내려. 그걸 내가 봤지. 보고. 근데 그게 지나가면은 겨울에는 그 목욕탕이 있었어요. 성당 앞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때 씻은 물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. 하수구로 내보내요. 그때는 정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대. 고물이 따뜻해. 온기가 있어. 근데 이 산동네에 있는 엄마들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빨았어. 그거 따뜻하니까. 거기서 빨래를 해. 목욕탕 볕에서 빨래를 하고. 그 엄마들은 또 저기 살던 그 한양 도성 성 밑에 이렇게 판자촌에 살던 집. 그리고 그 도성 밑에 성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거대한 판자촌이 있었어. 판자촌. 그 이제 전쟁 끝나고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죠. 근데 거기 이제 가끔씩 때려 부셔. 구청에서 성북구청이. 거기 가서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다 때려 부셨다. 막 여자들 울고 통곡하고 그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. 다 쫓아버리고.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와서 또 줘. 또 때려 부시고. 그 짓을 한 수십 년 했어요. 지금 그래서 나중에 양성화가 됐어. 양성화라는 것은 그냥 그 주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. 양성화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집을 부시지는 않겠다 이렇게 여기서 살아라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요. 그 양성화된 마을이 지금 그 마을이에요. 한양 도성 밑에 있는 마을이에요. 그 도시 재생 사업하는 동네이지. 거기 가보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. 건축은 새로 지었는데 그 마을 전체의 구도는 양성화된 구도예요. 어렸을 때 느끼는 혼란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. 나는 무화과 건물 때려부시는 그것이 내 생애 젊은 청소년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였어.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어. 그게 완전 지옥이거든. 아니 사람 사는 집을 때려 부시는 거야. 사람 사는 집을 한 동네를. 그걸 왜 부시냐면은 거기가 국유지라는 거야. 국유지. 예? 너희들이 사는 땅이 국유지인데 국유지 무단 점거했다는 거예요. 이게 나라의 땅이라는 거야. 아니 땅을 다 지들 땅이고 백성들은 거기 국내를 붙이지 못하게 하니 말이야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국가에 대한 아주 무서운 혼란을 느꼈어요.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남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갈 때도 이렇게 파출소 있잖아. 동사무소 이런 공공기관들 앞으로 안 지나갔어. 무서워서.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어. 저 새끼들 사람 때려잡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.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. 그걸 한번 보면 그렇게 돼. 애가
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여자들이 막 애호분 여자면 울잖아. 그러면 뭐 여자를 머리채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야. 그런 무서움이 있었는데 소방서를 보니까 또 국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그 복잡한 갈등 속에서 도남동 어렸을 때를 산 거예요. 그것은 우리 어렸을 때 랜드마크였어요. 랜드마크.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고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어. 거기에 소방관이 거기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고, 그때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화재 신고를 못해. 그럼 어디서 눈으로 보고 연기가 나면 야 불났다 가봐라 가는 거잖아요. 그 소방관들이 거기 소방망루를 보고 나는 야 우리나라에 국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국가가 있구나. 국가라는 게 있어서 저 꼭대기에서 사람들 관찰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지요. 정우양 예학전은 흑산으로 귀향을 갔잖아. 젊어서 귀향을 갔는데 그때 19세기 초에 흑산이라는 거는 그냥 캄캄한 논에거든. 그 먼 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귀향이 안 풀려서 죽었어. 흑산에서 늙어 죽었다고. 근데 약전은 그 흑산 자기 그 사람이 사회개혁의 이념을 갖췄던 사람이잖아. 근데 거기서 서울을 그리워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흑산에다 실현하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. 나의 유토피아를 여기 내 흑산에서 내가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, 흑산도 어부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.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. 흑산도 사람이 된 거야. 그리고 거기다 조그만 서당을 지어서 그 어부의 자식들을 가리키고, 서당을 짓고 그 마을 그 주민들을 가리키고, 그 위생 교육을 하고, 몸을 깨끗이 해라, 잘 씻어라 가리키고, 한문 가리키고, 예의 범절을 가리키고, 거기서 자식을 낳고, 그리고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 시대 지식인들이 귀향 가면은 다 언제 서울 귀향 풀려 서울 가서 또 출세해야지 이 생각하고 사는 거라고. 근데 그 사람 거기다 자기 유토피아를 건설한 거, 실제로 그걸 했어. 그걸 했다고 거기서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늙어 죽었죠. 근데 그도 역시 그 자기 동생 다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있었어요. 그러나 서울 가서 다시 뭐 입신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. 왜냐면 거기서 토착화 돼버렸으니까. 그런 것들이 그분의 생애에서 그 위대한 점이죠. 그리고 거기서 자산어보를 썼잖아. 그거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. 그거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물고기의 생태를 쓴 거예요. 칼치는 뭐 어떻게 생겼고 몇 월 달에 번식을 하고 다 쓰는 거예요. 고기별로. 그거는 그 조선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가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. 그건 천하의 쌍놈들이 하는 짓이거든. 고기 잡는 업으로 상대를 안 하는 그 시대잖아.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.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안 거야. 물고기는 정말로 인간에게 중요한 거다 한 거야. 이걸 어떻게 기르고 이 생태 습성을 우리가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서 백성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쓴 거죠. 그 귀향을 가서도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살아야겠다는 걸 실현한 거예요. 귀향을 가서까지. 근데 코로나 이런 것도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무슨 탈출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견뎌야 돼.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견딘다는 생각을 해야 돼. 어? 뭐 이거를 나중에 무슨 극복을 하고 싹 칼로 치듯이 치고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. 응? 그러면 견뎌야지 견뎌.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 현장에서 매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7명 죽어요, 평균. 7명이 이제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, 뭐,
깔려 죽고 매몰, 폭발, 압착, 중독, 가스 중독, 또 찡겨서 죽고 막 터져 죽고 하루 7명 죽어서 1년에 2,500명 죽는데 그 죽는 사람이 그렇고 거기 팔다리 부러지고 불구가 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아 10,000명쯤 될 거야 아마 부상자들. 이 팔다리 부러진 사람들은 그냥 불구자가 돼서 다시는 생업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. 평생 그 비참하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죠. 이런 야만적인 사태가 몇십 년 동안 되고 있는 거예요. 한국 사회에서.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. 가장 야만적인 나라. 가장 극도로 야만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. 이런 세상은 없거든.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? 이 원인이 뭐냐? 우리 다 알아. 한국 사회는 모르는 게 없어.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신문에 특집 기사를 쓰고 대통령이 총리가 지시하고 내각 회의를 열고 별짓 다 해서 하는 게 없어.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아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도 또 다 알아. 이런 일로 박사학위 받은 놈이 수십 명이에요. 대학에서 뭘 그걸 가르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도 알아. 그런데도 안 하는 거야. 해결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몰라서 못하는 거라면은 가서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모른다면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안 하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제는. 응? 알고 안 하니까.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하다 볼 때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. 이 사회는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어 지금도. 그래서 말을 하면 소용이 없다.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이 모자라서 이 지경 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수성이나 경각심을 느낄 수가 없이 된 거예요. 인간성이 마비된 거지. 이것은 산업재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인간성의 퇴행에까지 온 거예요. 인간성이 퇴행되면 이게 문제 해결할 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. 어떤 사태를 보고 놀라지를 않아. 이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는 들이박는 수밖에 없죠. 물론 화염병을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방법은 이미 통용될 수가 없고 결국 그 정치적이나 입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최근에 그 2건의 법안이 입법 발의가 됐어요.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가 됐죠. 사람 죽는 거는 당장 해결해야 돼요. 왜냐면 또 죽으니까 날 새고 7명 또 죽으니까. 이것은 이거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. 매일매일 죽어가니까. 글을 쓰는 거는 그것이 즐거울 일은 하나도 없어요. 그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일인데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은 내가 글쓰기 연습을 한 거고 내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52살부터였어요. 52살에 내가 카레 노래를 썼거든요. 51살에. 나는 51살에 내 생애를 전환시킬 수가 있었어요.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신문 기자로서 일을 살았는데 그 신문 기자 때 쓴 글은 사실 그 직업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날로 쓴 것이죠. 근데 그 글쓰기의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신문
기자는 그 어쨌든 육하의 원칙에 얽매여야 돼요. 그걸 벗어나면 안 돼. 육하의 원칙을.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지켜야 돼요. 근데 소설은 그것을 이렇게 픽션의 세계에서 구현해야 돼요. 그래서 소설을 쓴다고 해서 육하의 원칙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근데 육하의 원칙이라는 것은 매우 그 글쓰기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규칙이고 규범이죠. 그것이. 그러나 그것은 매우 값진 규범이에요. 나는 글을 쓸 때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수다를 떨면 안 되겠다. 말을 극도로 아껴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쓰자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은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. 말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자꾸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죠. 그걸 스스로 억제하면서 이렇게 그 말을 압축을 해가지고 쓰죠. 말을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 전기 같은 게 나와, 전기 오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. 그러면 그런 문장을 난 좋아해요. 이렇게 전압이 있는 문장. 그리고 그 짧으면서도 좋은 표현력을 가진 문장들, 그런 것들이 훌륭한 문장이죠. 내가 추구하는 문장이에요. 이순신 장군도 그런 문체를 썼어요, 일기에. 아주 극도로 아끼는 문장을 썼죠. 그 사람 군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에요. 진중일기야, 진중일기.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명 죽었고 저걸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싸움을 했다, 이거를 쓰는 사람이에요. 거기 무슨 그 민족의 무슨 그 지침이 될 만한 위대한 교훈을 그 쓰는 사람이 아니고, 그런 야심도 없는 사람이, 그분이 전쟁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바쁜데, 그러나 거기에는 이렇게 그런 무슨 거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진실이 들어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군인다운 문체 안에, 간결한 문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. 그걸 읽어보고 나는 참 놀랐어요. 야, 참 이렇게 결국 내가 글을 쓴다고 하지만 그 무인한테서 또 이렇게 배울 게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것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다는 것이 인간의 생활과 그 삶의 구체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면 성공하는 거예요. 글이라는 게 관념과 추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생활의 바탕이 있어야, 생활의 바탕. 이걸 보여줘야죠. 그 박완서 선생이 그 남자의 집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건 완전히 생활의 바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삶의 구체적인 일상성 속에서 인간의 남녀의 연애와 사랑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, 그 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시대에 의해서 이것이 그 박해받는가, 침해받는가, 그걸 구체성에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남자의 집이. 그게 바로 그 무대가 성북이에요. 그런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. 그 삶의 구체성, 생활의 바탕, 그걸 보여주면 돼요. 문학 이런 게 이렇게 공허한 언서를 해가지고 그 싸구려 힐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을 괴롭히고 더 고통을 주는 것도 문학의 중요한 사명이에요. 아니, 용을 개천에서 나타나고 늘 용대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에요. 견딜 수 없는 거지. 그런 걸 다 보여주어서 그 고통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문학의 기능이에요.